사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살이란 것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디가 자살을 결심을 했지만 이 자살을 도와줄 조력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체리 향기입니다. 체리 향기는 1997년 개봉한 이란 영화입니다. 감독은 아바스 키아로스 마티인데 1940년에 태어나서 1970년대부터 영화 감독으로 입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올리브나무 사이로, 체리 향기,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 잔인 체리 향기의 원제는 이것인데 이를 영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체리 플레이버리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영어 제목이 Taste of Cherry인데 그러면 한국어 제목 또한 체리의 맛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언어의 뉘앙스를 고려해서 체리의 향기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체리라는 게 익숙한 과일이 아니고 체리를 떠오르면 그 맛보다는 싱그러운 향기 그리고 색감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올라서 체리 향기라는 제목이 뉘앙스를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이 체리 향기는 1997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잠시 여담을 하자면 수상 과정이 굉장히 험했다고 그러는데 감독이 이란 정부로부터 출국 금지를 당해서 50회 칸 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와 전 세계적인 문화예술계의 압력이 이란 정부를 향했고 결국 이란 정부는 출국을 승인하며 극적으로 상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무라 쇼헤이 감독의 운하기와 함께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란 정부의 출국 금지를 받아서 칸 영화제나 혹은 다른 국제 영화제에 출품하지 못하는 감독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번 황금 종려상 수상 작품이 심플 액시던트의 감독인 자파르 파나히도 있고 제가 한번 말아본 신성한 나무의 씨앗을 감독인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도 있습니다. 이런 감독들은 정부의 탄압을 받았지만 끝끝내 영화를 출품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감독들이죠. 이런 훌륭한 이란 감독들이 어떤 맥락에서는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명맥을 잇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이란 감독들을 응원하게 되는 마음도 생기는데 체리 향기의 사담을 말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만큼 체리 향기가 담고 있는 풍부한 향을 생각하면서 체리 향기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체리 향기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자살이라는 소재에 민감하신 분들도 시청 주의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화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싶은데 이 영화의 오프닝을 보자면 어떠한 남자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인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두 명의 사람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체리 향기라는 타이틀이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인 바디가 행동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맨 처음에 사람을 우선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차에 태우고 차 안에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카메라는 차 안에서 바디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를 비춰주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 구불구불한 흙길을 멀리서 찍으며 어느 도착지까지의 가는 과정을 쭉 담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구덩이에 도착하고 나서 바디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때 계획을 설명할 때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은 그 계획을 설명한 다음에 차에 탈 사람은 다시 타고 뭐 나갈 사람은 나가고 해서 다시 그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내려와서 다시 그 사람들과 만났던 도착점에서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는 다시 사람을 찾게 되죠. 이 과정이 영화 안에서 한 두세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패턴이 어쩌면 이 반복 그 자체가 삶의 구성,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을 먹고 아니면 씻고 운동을 하고
하고 일을 하고 취미생활 하다가 뭐 잠깐 TV 보고 웹툰 보다가 다시 잠에 들고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상생활의 반복성을 인물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차이점은 일상을 살아간다는 반복이 아닌 죽음에 이르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영화를 살펴보자면 바디의 로드 무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이 바디의 로드 무비의 목적은 그의 자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영화 안에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심과 사막으로 나눠지는데, 도심은 길도 잘 닦여져 있고 자신들을 일꾼으로 써달라는 사람들도 많고 일단 아이들도 있고 건물도 잘 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의 향기가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인 사막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긴 하지만 흙을 채굴하는 공사장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인부들도 있지만 굉장히 삭막하고 텁텁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심과 사막의 대비를 삶과 죽음의 대비로 보았는데요. 바디는 이 둘을 넘나들면서 경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넘나들면서 경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연출은 제가 보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창문에 있습니다. 영화를 자세하게 보다 보면 이 창문 두 쪽이 연속적으로 나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의 창문을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있고, 경비원을 만났을 때 그의 처소 밖에서 창문을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경비원의 처소에서의 창문은 한쪽은 깨져 있고 한쪽은 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창틀 때문에 갈라져 있게 되는데, 이것을 바디가 말을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마치 깨어진 죽음과 아직 깨어지지 않는 삶,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는 바디의 심리 상태를 몸짓으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노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자연사 박물관에 달려가서 노인을 부르게 되고, 그 노인을 기다릴 때 창문 두 개가 있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는 바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창문을 자세히 보면 두 창문은 온전한 상태로 전에 비해서 이 삶과 삶, 그러니까 삶과 일상을 넘나들고 있는 조금 괜찮아진 바디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바디가 자살을 결심을 했지만 이 자살을 도와줄 조력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애정 혹은 생각이 바뀌는 장치를 영화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는 사람들의 작은 선의와 배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이 바디는 자살의 조력자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고 차에 태우고 구덩이에 가서 자살 계획을 하고 다시 차에 세워서 오고 다시 사람을 찾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이 과정은 3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맨 첫 번째의 반복은 어린 군인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이 신학도이고 마지막이 노인인데, 군인과 신학도 사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선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사람을 찾으러 가는 바디에는 실수로 바퀴 하나가 빠지게 되는데, 바퀴가 빠지자마자 주변에 있던 공사장 인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의 차를 들여다 주고 다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은 채 흩어지는 것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이때 그의 표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약간 당황한 표정인 것 같은 조금 복잡 미묘한 표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디는 자살을 결심한 인물으로 조력자를 찾기 위해서 한 번 텀을 지내고 다시 그 텀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 사이에 사람의 선이란 것을 보고 살짝 마음이 이상해진 것이죠. 이 다음에 경비원을 만나게 되는데, 바디는 경비원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탁이 결렬이 되는데, 이때 경비원과 바디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계기가 경비원이 차를 끓여주겠다며 생판 모르는 바디를 그의 처소에 초대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공사장에서 멍하니 앉아있을 때 그를 걱정한, 혹은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말을 거는 공사장 인부도 어디 아프냐며 차를 끓여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바디는
삭막한 삶 혹은 그런 삶을 통해서 지쳤고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지만 이 인생의 반복 속에서도 사이에 사람들의 선의와 배려는 있다라는 것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 초반에서는 자기의 이야기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던 바디는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남의 말을 좀 더 듣게 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카메라의 시선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오프닝 시퀀스를 말을 했을 때 카메라는 조수석에서 운전자석에 있는 바디를 이렇게 찍으면서 바디의 옆모습만 보여줍니다. 이는 누가 봐도 조수석에 앉아있는 타인의 시선으로 바디를 본 것이죠. 그리고 이 타인은 바디의 말을 듣기만 하는 청자의 입장이 됩니다. 간간히 카메라는 그 조수석에 타게 되는 인물들도 비춰주지만 이 인물이 말을 할 때도 있고 사실은 바디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타인의 시선에서 바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경비원이 바디가 나갔을 때 그를 지켜보는 앵글로 쭉 카메라가 찍어주잖아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이로써 이 바디는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은 50대에 자살을 생각을 하는 무슬림 남성을 찍으면서 이 자살이라는 예민한 소재에 담담한 사회적 분위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역설적인 메타포들을 사용하여서 그가 말하고 싶은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안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영화를 톱어볼까요? 영화는 성령이 함께 하시길 이라는 문장을 띄워주며 시작합니다. 보조석에서 운전좌석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앵글로 주인공인 바디가 등장하는데 바디는 아직 도심에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어떠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바디는 그곳에서 일꾼을 찾지 않습니다. 일꾼의 나이대가 중장년부터 청년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는 이곳에서 일꾼을 찾지 않는 것인데 이 이유를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일꾼들은 정말로 돈이 필요하고 이를 완수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살 조력에 진짜 참여할 것 같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살을 앞둔 사람의 역설적인 심리 상태일 수도 있는데 내가 자살을 결심을 했고 온갖 만반의 준비를 다 했지만 실제로 그걸 옮겨다 줄 사람이 있는 것은 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안 찾는 것도 있고 제가 앞서서 이 도심은 일상생활이라 삶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디는 그 일상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차마 이 부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바디는 도심에서 벗어나서 시골 사막 같은 곳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연치 않게 노란색 공중전화기 박스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의 내용을 엿듣게 되는데 그 사람은 돈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바디가 그 사람에게 약간 좀 찝쩍대게 됩니다. 너 돈 필요하지 않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일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고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완강히 거부하게 되죠. 다시 한번 날 부르면 널 때려버리겠다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에 바디는 다시 차를 옮겨서 부탁할 사람을 찾게 되는데 거기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줍고 있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제스타의 사람이고 가난한 이방인으로 보입니다. 그는 비닐을 주우면서 돈을 근근히 벌고 그 돈을 가족에게 보내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바디가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더 줄 수도 있으니까 내 부탁을 들어줄래요? 뭐 일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는 비닐을 가져다가 파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어서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이 바디의 대화 수법인데 바디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감별을 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처럼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은 어디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얼마나 버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해볼 만한 사실은 대화의 끊김에 있습니다. 빨간 옷의 사람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군인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오는 경비원도 그렇지만 주변의 소음 때문에 바디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드러나는 게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인데 주변의 소음 때문에 몇 번이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대화의 단절은 주인공이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빨간 옷의 사람의 거절로 체리 향기라는 타이틀이 뜨면서 영화는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디는 다시 사람들을 찾게 되고 어떠한 굉장히 지쳐 보이는 군인을 자신의 차에 태우게 되는데 그 군인에게 또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말을 물어보게 돼요. 딱 보기에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직업은 군인일 거고 언제 입대했는지, 여기 나라 사람인지, 아니면 그쪽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내는지, 돈이 급한지 이런 거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군인은 굉장히 앳돼 보이는데 입대한 지는 2달이 되었고 커디스탄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공부는 사정 때문에 오래 하지 못하였고 군인으로 입대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살짝 사회 배경을 말하자면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그쪽에서 전쟁이 많이 터져가지고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군대로 많이 간 그런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인공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신은 군에 있을 때 좋은 경험을 했고 어떻게 보면 그 군의 경험이 자기 인생의 최고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앳된 군인에게 나와 같은 방법으로 숫자 세기를 아직도 하냐면서 뭔가 유대감을 쌓을 법한, 친근함을 쌓을 법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구덩이가 다가와지자 갑자기 정색을 하고 이제 할 일을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인드로 자기의 부탁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의 동조자가 되는 것인데 보자면 자신은 이 어린 군인에게는 딱 이렇게만 말합니다. 새벽 6시에 이 구덩이에 와서 자신을 불러라. 바디씨 바디씨. 만약에 대답이 없으면 20산만 파서 이 구덩이를 메워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을 묻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여기에 엮이기 싫다고 그러고 그래도 사람 위에 흙을 뿌릴 수는 없다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 어린 군인은 너무 무서웠나 보지 바디가 차에 타자마자 곧바로 주행량을 쳐서 군부대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앞에서 제가 말했던 그 구성 중에 구덩이에 도착 후 데려다 주기는 하지 못한 채 군인은 여기까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군인이 도망가게 되고 구덩이 위에 세워놓은 차에서 이제 까마귀들을 보게 되는데 까마귀가 대표적으로 죽음을 상징을 하죠. 근데 이 구덩이에서 다시 바디가 차를 몰고 나갈 때는 뭔가 디즈니에서 아침 새소리로 찍찍찍찍 들리는 그 새소리가 들립니다. 이 음향에서도 이 죽음과 삶의 그 경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게 되는데 이때 표정을 보면 왜 아까 전에 어린 군인한테 자기의 군대 생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 군 생활을 회상하면서 마치 좀 추억에 잠긴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막 안에서도 움직이고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을 비춰주는데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다던가 혹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일상적이지만 잠잠하게 뭔가 물들이듯이 바디의 마음속을 조금씩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차가 빠지자 인부들이 와서 구해주는 것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좀 더 바디의 표정, 연기를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자살하고 싶다며 내가 너무 지쳤고 힘들고 슬프고 우울해 그렇게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최대한 담담하게 초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차바퀴를 빼어낼 때 드러나는 그런 복잡 미묘한 순간이 저에게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담담하고 초연한 표정을 짓고 폭발적인 연기는 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 폭발적인 연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바디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광택도 한번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인 바디는 시멘트를 만들고 있었던 폐쇄된 공장에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공장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과 마주치게 됩니다. 경비원은 바디에게 차를 끓여주겠다면서 자신의 처소로 올라오는 초대를 하는데요. 그동안의 바디는 대형 차량이 흙을 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흙을 뿌리는 것과 또 흙을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을 바디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는 그가 은연중에 흙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절망적인 마음을 표현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는 경비원의 처소로 올라가기 위해서 살짝 낡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사다리가 낡아가지고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가 낡았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자 경비원은 여기서 익숙해졌다 보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익숙해졌다 보니까라는 답은 여기서 두 번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앞에서 말했던 그 대답이고 두 번째가 다시 바디가 여기 혼자 있으면 외롭거나 혹은 지루하지 않냐라고 말을 했을 때의 대답입니다. 경비원은 바디와 얼굴만 보고 좀 따지자면 같은 나이거나 혹은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디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똑같이 산 인물인데 이 인물은 바디와는 다르게 그런 지루함, 권태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요 라고 답하는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가 삶을 바라봤을 때 힘들거나 지루하거나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익숙함으로 어떻게 보면 극복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인물이 바디에게 조그마한 선의로 차를 끓여서 주겠다라고 한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둘은 처소로 올라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카메라는 바디를 중점적으로 비춰줍니다. 경비원은 아마도 차를 끓이는 중일 것이고 경비원이 바디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카메라가 담고 있는데 이 바디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유리창 바깥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밖의 공사장 소리 때문에 바디의 말이 묻히기도 하는데 전과는 다른 점은 전에는 바디가 묻혔을 때 묻혔구나 하고 바디가 다시 질문을 하게 되지만 이때는 오히려 경비원이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다시 말해주겠어요, 무슨 말 한 거예요 라고 바디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즉 이 경비원은 앞선 세 사람, 노란 전화박스에 있었던 사람, 빨간색 옷을 입었던 사람, 어린 군인과는 다르게 보다 연식이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가 이 경비원에게 휴무일이니까 같이 바람을 쐬러 드라이브를 가자라고 해서 또 차를 태우려고 하지만 이 경비원은 자신의 임무, 책임이 이곳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경비원과 앞에 어린 군인과의 차이점을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나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문에 상대방 혹은 타인에게 공감하는 것도 여기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이 바디라는 인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군인은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바디의 차에 탔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걸어와서 매우 지친 상태였고 이 차를 얻어 타면 빠르게 자기 군부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타게 된 것이죠. 이때 군인이 바디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이 바디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무섭고 공포스럽고 좀 꺼림직하기 때문에 연관하고 싶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비원은 바디가 은연중에 물어본 삶의 권태, 외로움 같은 거에 익숙하다라고 대답을 하며 바디의 말이 들리지 않자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등 바디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는 경비원을 태우지 못한 채 경비원의 친구인 신학생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바디는 신학생을 태우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자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군인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군인에게는 나도 이런 군대 시절이 있었고 정말 좋았어, 숫자 이렇게 세니? 라고 말하는 등 친근감을 표현하다가 구덩이에 다다르고야 나서 이렇게 나는 자살을 할 거고 너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신학생에게는 타고 1년의 체크리스트 같은 질문을 마치자마자 그 신학생에게 종교를 운운하면서 자신이 자살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슬림에서는 자살이 금기되어 있습니다. 자살뿐만 아니라 살인이 금기되어 있어요. 자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신학생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바디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게 되는데 신의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내가 먼저 끝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신체와 삶
삶은 신의 영역이지만 그 신의 피조물이 고통스럽다면 내가 먼저 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배반이다. 왜냐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가족,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더 죄가 될 수 있다 라면서 자신이 왜 자살을 하는지 자신의 자살의 타당성을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말투를 보면 앞에 군인보다도 이 자살에 대한 설명이 좀 더 격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학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안 좋은 것이며 나는 자살을 도울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하려고 하지만 바디는 나는 설교나 조언 따위는 필요 없다. 너가 하는 것은 흙으로 덮어주는 것뿐. 이것만 부탁하는 것이다 라며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을 그 구덩이로 데려간 다음에 오라고 합니다. 이때 바디는 차에 내리지 않고 신학생이 구덩이를 보고 오게 됩니다. 이것도 어린 군인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린 군인은 공포에 질려서 혹은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니까 좀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차 안에 있고 구덩이를 계속 보라는 바디의 권유에도 내리지 않은 채 창문 너머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학생은 바디의 상황을 어렴풋이 이해를 했고 상황은 이해하나 돕지 않을 거라는 것도 결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받고 안으로 들어와서도 바디에게 미안하다라고만 말을 하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람을 찾으러 나가는 바디는 어떠한 공사장에 멈추게 되는데, 그 공사장에서 흙이 떨어지고 갈라지고 채쳐지고 활용성 있게 바뀌는 과정을 차분하게 보게 됩니다. 이때 바디의 그림자를 잡아주는데, 이 그림자는 흙이 쏟아져 내리는 곳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 과정 자체가 바디에게는 조금 지쳤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디를 보여주는 연출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바디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 흙이 다시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건물이 된다던가 시멘트가 된다던가 하는 필요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공사장 안에 바디가 앉아가지고 잠시 눈을 감으며 혹은 뭐 잠이든 뭐 이런 걸로 표현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공사장의 사운드를 보자면 초반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즉 이 공사장 소리에 바디가 집중을 하면서 듣고 있다는 것인데, 이 소리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사실 전장의 소리와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혹시 바디가 그런 PTSD가 있는 군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공사장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폭죽 소리, 뭔가 터지는 소리와 굉장히 시끄러운 그 흙의 구름과 그런 소리들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앞에서 바디가 군인 생활을 했다라는 경험과 또한 경비원과 얘기했을 때 이란 이라크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그런 전쟁에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을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 그러던 와중에 그 공사장 인부가 바디에게 말을 걸게 되는데, 이 공사장 인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오늘 공사판에 이상한 아저씨가 떡하니 앉아서 인부들이 차 몰고 왔는데 이 차를 치워주지 않는다니, 사실 막 욕을 하면서 너 미친 빨리 치우지 못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공사장 인부는 물론 차를 치워주셔야 합니다. 뭐 미쳤어요? 여기서 자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하지만 종국에 와서는 아파요? 따뜻한 차라도 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등 여기서도 작은 선의를 보이는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말하는 이 따뜻한 차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그마한 선의와 배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나타난 것은 그 노인이 되는데, 사실 여기 부분에서 편집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 감독 스타일이기도 한데 이 감독은 모든 과정을 꾸준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그 구덩이로 가는 길고 삭막한 그 구불구불한 흙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몇 번이나 반복이 되었으니까 관객들은 의뢰 얘가 또 차를 타고 사람을 찾아서 그 길을 가가지고 구덩이를 보여주고 다시 이 사람을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구나를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급격하게 편집점을 잡아서 그 모든 과정을 생략을 한 채 어떤 노인이 바디의 부탁을 수락을 하였고 그 노인이 구덩이에서 자기 일터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갑자기 점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생략을 했다는 것인데 이 생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굳이 보여주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죠. 앞에서는 다 보여줬지만 그 일련의 과정에서 느끼는 바가 있었다면 이 편집한 부분, 보여주지 않는 부분은, 즉 노인이 차에 타서 구덩이에 가고 그 부탁을 듣고 수락하는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뒤에 있는 여기서부터야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 다음부터는 노인이 집요하게 바디하고 말을 합니다. 이때 보면 앞에서는 바디가 계속 자기 할 말만 해요. 맨 처음에 어린 군인이 나왔을 때도 그 체크리스트 같은 질문을 싹 다 하고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너 도와줄 거지? 안 할 거야? 나와서 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신학생에게는 좀 더 격양된 표현으로 나 자살할 거고 너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고 너 설교나 조언 따위는 필요 없어,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야를 해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노인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자신이 노인에게 말했던 것보다는 그 노인이 자신한테 말한 영향이 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이 노인은 그를 직접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매달려가면서 왜 그러는 것이냐, 자살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위험, 이것이 아니라 그 노인조차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굉장히 수다스럽게 바디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디는 노인을 태워다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노인이 왼쪽이요 라고 말을 하게 됐고, 바디가 저는 거기로 가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자 노인은 내가 길을 알아요. 왼쪽으로 가면 좀 돌아가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인생일 것이고, 인생에 정해진 것만으로 내가 아는 길으로 갔던 바디에게 노인은 여기도 길이 있다면서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를 해주고 노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바디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노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신은 이 사막에서 35년 동안 살았고 결혼 직후에 위기가 왔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너무 많이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노인은 해가 뜨기 전에 밧줄을 챙겨서 뽕나무 농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을 매려고 밧줄을 계속 던졌지만 걸리지 않았고, 걸리지 않자 막 그 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단단히 도며매고 있는데 자기의 손에 어떠한 게 닿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체리가 굉장히 탐스럽고 맛있어 보였기 때문에 한 입을 딱 먹었는데 과즙이 너무 풍부하고 맛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를 먹게 되고, 그때 때마침 저기 멀리 산등선에서 해가 올라오는 그런 일출의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해가 떠오르는 장엄한 광경을 본 자신의 생각이 변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학교 가는 아이들의 소리도 들렸는데 그 아이들이 본인에게 나무를 흔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흔들자 체리는 바닥에 떨어졌고 아이들이 그 체리를 막 주워 먹고 등교를 했다는 것인데, 그 체리를 자신의 아내에게도 먹여주고 싶어서 죽고 다시 집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자살을 결심하고 집을 나섰지만 체리를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이때 바디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체리를 먹었고 아내도 체리를 먹었고 그 체리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된 거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때 노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죠. 체리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변한 거죠. 실은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터키인과 의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터키인이 이 손으로 여기 누르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 누르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 누르면 여기가 아파요. 다 아픈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자 의사가 꼼꼼하게 진료를 한 뒤에 이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모든 게 다 문제가 없는데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손가락이 부러졌으니까 어딜 찔러도 아픈 것입니다. 즉 마음이 아프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아프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병이 들었고 다른 데엔 문제가 없으니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이 의사 에피소드로 노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인지 잔소리인지 설교인지 모르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모든 희망을 잃었나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지 않나요? 세 번째,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나요? 네 번째, 달을 본 적이 있나요? 다섯 번째, 별을 보고 싶지 않나요? 여섯 번째, 보름달이 뜨는 그 날에 다시 보고 싶지 않나요? 일곱 번째, 그냥 눈을 감고 싶나요? 여덟 번째,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시고 싶지 않나요? 아홉 번째, 차가운 시냇물에 발을 담가보고 싶지 않나요? 열 번째, 사계절을 생각해봐요. 그 계절마다의 과일이 있어요. 11번째, 그걸 포기할 수 있나요? 자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노인은 체리로 표상되는 일상에서의 사소한 행복 혹은 사소한 보람, 이런 것들에 살아가는 인물인 것이죠. 이렇게 사소하지만 이곳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온 자신처럼 노인 입장에서 이 남자도 바디 씨도 사소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생각을 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막의 굽이진 흙길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거기에 대한 종착점은 도심이 됩니다. 죽음에서 삶으로써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이 노인이 하게 되는 것인데, 노인은 자연사 박물관에서 박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부탁을 맡긴 바디는 다시 되돌아가다가 멈춰서게 되고, 어떤 커플이 자신들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꽃밭에서 그 커플을 찍어주게 됩니다. 이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시간은 끌었고 바디의 생각이 달라졌으며 다시 자연사 박물관으로 되돌아가서 바게리 씨를 만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노인 이름이 바게리라는 것을 밝혀지게 되는데, 익명의 사람보다 더 친근한 범위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디는 이 바게리 씨를 찾아가게 되고, 바게리 씨는 흰색 가운을 입은 채 바디를 다시 한번 조우하게 됩니다. 그때 바게리 씨의 모습이 마치 전문직에 있는 그런 의사 같은 모양이었는데, 앞에서 이 둘은 터키와 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디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의 포지션이 바게리 씨가 되는 것이죠. 바디는 그 전과는 다르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구덩이에서 이름만 부르지 말고 돌멩이 2개 챙겨서 던져봐라. 내가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자 바게리 씨는 돌멩이 3개를 준비해 가겠다라고 하고, 그러자 바디는 어깨도 흔들어 봐라. 깊게 잠들 걸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게리 씨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 대화를 끝으로 바게리 씨는 박제를 하러 들어가고, 바디는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일상의 풍경을 보게 됩니다. 해가 지는 일몰, 사람들의 움직임, 그런 도심의 풍경 같은 것이죠. 사실 이렇게 일상의 생활 같은 것은 앞에서도 본 것입니다. 앞에서 까마귀도 봤지만 그런 새 쥐저기는 소리도 들었고, 공사장 인부들이 일하는 것, 나무 그른에서 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봤었거든요. 근데 그 사막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의 바디의 마음은 좋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게리 씨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는 과정을 이 바디가 뭘 바라보고 어떤 표정을 짓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밤이 오고 그 밤에는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바디는 물건을 챙겨서 그 구덩이로 향하게 되죠. 이때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는데, 바디는 우산을 챙겨 나갑니다. 근데 또 택시에서 내릴 때는 우산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있었어요. 우산을 챙겨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놓고 다시 나온 것 같거든요. 즉 거기에서조차 만반의 준비를 다 한 바디여도 망설인다는 것이죠. 가방을 챙겨서 택시에 타고, 택시에 타서 그 구덩이에 도착하고 그 구덩이에 누워서 위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 풍경을 보면서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사실 영화가 이 바디의 죽음에 대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디가 집을 나설 때 그 망설임
망설이는 그 행동으로 아마도 자신의 체리 향기를 찾아서 그 구덩이에서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영화는 여기까지 보여주고 그 어둠을 기점으로 군인들이 또 훈련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기점으로 약간 캠코더 같은 것으로 화면이 많이 저하된 것으로 바디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는데 이때 주변에 촬영장 스태프들이 보입니다. 약간의 비하인드를 뒤에 붙이게 된 것인데 군인들은 촬영을 해야 되니까 2열 정도에 맞춰가지고 막 훈련을 하고 있죠. 근데 감독이 군인들에게 나무 그늘에서 좀 쉬어도 돼요 라고 말을 하자 그 군인들도 사실 배우겠죠? 배우분들이 나무 그늘에 가서 쉬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찍는 감독, 스텝, 관련자들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일상이고 이 일상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영화가 정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딩으로 하여금 영화에 잔뜩 몰입해져 있던 제가 약간 이렇게 밀려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보다는 현실로 약간 회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화에서 말하는 소소함, 일상의 즐거움 같은 것은 현실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를 시간대에 따라서 등장하는 인물에 따라서 한번 톱파보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는 것인데 사실 잘 찾아보면 어느 정도 이름을 다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나는 누구고 이제부터 철수씨, 영희씨, 미영씨 이렇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보이는 인물들이 익명화, 대표화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두 인물, 그 노란 전화 박스에 있었던 인물과 빨간색 옷을 입은 인물은 무신경한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어린 군인, 그리고 신학생, 그리고 노인에 이르러서 차를 타고 바디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3명인데 이 3명은 각각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어린 군인은 이 셋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려 보이며 마치 바디의 찬란했던 시절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군 생활이 재밌었다고 했거든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바디의 자살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감 그리고 뭔가 외면하고 싶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때 당시에 바디가 겪었던 그런 심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학생은 이 바디가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에서 자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당연하게도 바디가 일생을 더 살았을 때 될 수 있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보다 지혜롭고 약간 식견이 넓으며 바디가 알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면서 그 사막에서 도심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앞선 3명의 인물 그 사이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일례로 그 어린 군인하고 신학생 사이에는 경비원의 이야기가 있고 신학생과 노인 사이에는 공사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경비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앞서서 차가 빠졌을 때 도와주는 그 이야기는 이런 일상의 굴레 속에서도 사이사이 들어있는 사람들의 작은 선이 즉 체리 향기를 의미하고 이 신학생에서 노인으로 넘어갈 때 사이에 있는 그 공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좌절감, 우울, 절망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바디에게 이야기를 붙이는 공사장 인부가 사람의 작은 선이 배려로 상징되는 따뜻한 차를 권하는 것으로 보아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이는 선의 같은 것이 영화 전반에 퍼져 있고 이 선의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사실 바디의 마음에 생각에 있다라는 것을 감독이 보여주는 것이죠. 바디가 노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서 보이는 풍경들, 사람들 이런 것들은 사실 앞에서도 봤지만 보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더욱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디는 이 사람을 겪을 때마다 조금씩 변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 태도는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켜켜이 쌓여서 마지막 바디의 결정에 이르러서야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체리
향기에 대해서 깊게 토파보였는데요. 죽음의 동조자를 찾는 일종의 로드트립 끝에 바디가 얻은 그만의 체리 향기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잠잠하지만 묵직하게 오는 삶과 죽음에 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삶을 참을 수 없게 되고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다들 한 번쯤은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살이란 것을.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의 주제의식처럼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체리 하나를 먹고 아내도 먹고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변할 수 있는 것은 노인이 말했듯이 나의 생각과 기분과 마음입니다. 그것만이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고 혹은 가능성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이 바디의 여정으로 나를 반추해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깊은 영화였습니다. 체리 향기에 대한 한 줄 평은 굳게 닫힌 마음을 넘나드는 체리의 향기처럼 모든 작은 것들의 감사를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주인장은 구독과 댓글 모두 좋아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